장례식장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하얀 국화의 향이 공기 속에 눅눅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움직였고 들릴 듯 말 듯한 울음소리만 공기 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의 얼굴이 그 공간의 중심에 걸려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아들의 눈과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 아래가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단정히 입은 그녀의 손에는 하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손수건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녀는 종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갈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 사이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서서 짧게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요. 당신 얼굴 더는 보기 싫어요.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개가 동시에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은 단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의 결론이었습니다. 종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들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 몇 송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꽃을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 말을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지연은 눈을 내리깔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자리니까 해야죠. 이제 그만 정리합시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준비해온 이별의 문장을 꺼내듯 담담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박종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아들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국화를 꽂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 한마디 뒤 그가 돌아섰습니다. 검은 정장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끝이 장례식장 바닥을 스칠 때마다 신발 밑창에서 젖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입구를 향해 걸어가자 몇몇 조문객이 눈을 피하며 길을 비켰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선을 다시 영정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여전히 눈물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른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입술을 깨물며 눈을 내리깔았고 친척 중 한 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요. 나갑니다. 짧은 한마디 뒤에 그가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안쪽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하늘은 검게 내려앉았고 장례식장 간판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와 어깨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구두가 빗물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찰박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그를 삼킨 것은 오직 빛뿐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젖은 길 위의 발자국뿐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연신 깨지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밑에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이 축축이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손에 쥔 검은 우산은 여전히 접힌 채였습니다. 누군가 지나치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회장 아니야? 아들 장례 치르고도 아직 저기 있네. 그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꺼풀 밑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구겨진 명함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백상개발 회장 박종수. 희미하게 젖은 글씨가 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명함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으로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접었습니다. 명함은 작고 흉하게 구겨져 손바닥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무너질 듯 낮았고 그 아래 그의 얼굴은 초라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털며 올라탔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스치며 부딪혔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나자 바람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겨진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명함을 손바닥 위에 펼쳐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름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가 명함을 접어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물기가 스며들며 종이가 더 약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작은 명함 조각이 바람에 날려 하수구로 떨어졌습니다. 빗물이 명함을 밀어넣고 검은 글씨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도로 끝에서 검은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서둘러 내려와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종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 이제 부르지 말아요. 운전기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짧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박씨라고 부르세요. 운전기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수는 차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의 무릉덩이에 그의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빗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고요한 차 안에서 그의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손목에 끼운 검은 상복끈이 젖은 채로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오는 사람들, 흰 우산들, 그리고 멀리서 사라지는 상복의 그림자. 그의 눈빛이 그 모든 풍경을 허공에 새기듯 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사로 가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낮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집으로 가죠. 이제 거기가 유일한 본사니까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젖은 도로 위에서 번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불빛이 스치며 흘렀습니다. 그는 그 빛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떠난 그날 이후로 세상 모든 게 낯설다. 그의 속삭임이 빗소리 속에 묻혔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를 올렸습니다. 창문 밖 빗방울이 빠르게 흘러내리며 하나의 줄이 되었습니다.
그 줄 사이로 흐릿하게 병원 간판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풍경을 뒤로 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고요한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에 끼운 검은 리본을 떼어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의 손끝엔 여전히 그 아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심 한복판의 백산개발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햇빛이 비쳤지만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히 오가며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박종수가 걸어들어서자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인사를 하려다 말았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 위의 불빛이 천천히 올라가며 그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긴 회의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와 간부들이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단정한 정장 차림, 그러나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회의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안건은 구조조정과 부동산 자산 매각건입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푸른 혈관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손이 서류 위를 천천히 넘기자 종이의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투자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시장 쪽에서 조금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경영 보고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절차였습니다. 종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흔들린다라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회사를 세웠을 땐 그 누구보다 단단했죠. 흔들리지 않은 건 이미 죽은 사람뿐이에요. 그의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공기 속에 긴장과 불편함이 섞여 돌았습니다. 누군가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고 다른 이는 펜을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종수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이미 싸움이 아니라 작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비서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들어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김지연. 그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이 민망해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두시겠지. 종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걸음이 회의실 바닥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자 유리창 너머로 잿빛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맑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 도시도 나도 이제 비슷하네요. 다 젖고 다 말라버렸죠. 뒤돌아보니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긴 테이블 위엔 흩어진 회의 자료와 마르지 않은 커피잔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의 양복 자락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으로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손끝으로 봉투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감촉은 이상하게도 아들의 손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민우야, 너라면 나를 용서했을까? 그의 눈가가 번졌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열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엔 다시 냉랭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집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고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구두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도 더 이상 그를 맞이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지연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론 난간을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 받으셨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무팀에서 이미 확인했을 거예요. 제 몫은 정확히 계산돼 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오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세 사람 젊은 부부와 어린 아들 그때의 웃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연은 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늘 자신만의 공간이었던 서재였습니다. 서재 안은 어둡고 냄새가 묘하게 쓸쓸했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금고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비밀번호 자판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8261. 철컥 금고 문이 열리며 묵직한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그의 손글씨로 유언장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단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아들을 잃은 아이들의 치료비로 사용한다. 박종수? 그는 그것을 읽으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지연에게 남길 것은 없다. 그건 버리다. 펜촉이 종이를 누르며 흔들렸습니다. 글자가 삐뚤게 번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수의 앞에 다가와 유언장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진짜 법적으로 내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이 돈 나랑 같이 만든 거잖아요. 당신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건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번 돈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으면 난 이 회사도, 이 돈도, 세상도 버텨내지 못했어요. 지연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난 당신 옆에서 뭐 한 거냐고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종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금고를 닫았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늘 계산으로만 살았어요. 사랑도 가족도 손익으로 따졌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부에는 마음이 남는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구겨버렸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이 아들을 품에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민우와 함께한 마지막 여름 행복했어요.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행복했었죠.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엔 체념이 아닌 오래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낡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금고의 쇠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 속엔 이미 그의 결심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오회장실의 플래시. 다음 날 아침 백상개발 본사 로비는 이른 시각부터 북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카메라를 들이대고 플래시가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종수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회색빛 조명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고 마치 세상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기자회견용 단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 여러 개가 달려 있었고 취재진이 서로 밀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가족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수십 개의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제가 가진 것들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걸 허락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떠났습니다. 이젠 그 아이 이름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려 합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플래시가 잠시 꺼지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전 재전 재산 500억 원을 민우 어린이 재단 설립에 사용하겠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픈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가엔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곧 숨을 고르며 차분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로비의 문이 벌컥 열리며 지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지연은 단상 앞으로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 제 돈까지 다 빼돌렸어요. 이건 제 명의 계좌예요. 내 몫까지 기부한다니 말이 돼요? 순식간에 로비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둘 사이를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건가? 진짜 기부 맞아? 박종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 그날 제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오늘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가요. 그의 말이 떨어지자 로비는 고요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멎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그의 걸음은 묵직했지만 한 걸음마다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마치 눈송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우. 그녀는 그 이름을 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종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비로소 장마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눈부신 빛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이제야 내가 웃을 수 있겠구나. 멀리서 기자들이 여전히 외쳤지만 그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그의 마음엔 오직 한 아이의 웃음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그 어떤 눈물보다 깊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종수의 저택엔 불빛이 거의 꺼졌습니다. 창문 밖으론 바람이 불고 가끔씩 비가 흩뿌렸습니다. 그는 거실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길이 일렁이며 오렌지빛을 내뿜었고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물들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타오르는 불을 오래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잔 하나가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엔 술 대신 따뜻한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도 지친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엔 피곤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불은 왜 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움보다 피로에 가까웠습니다. 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길을 응시하며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 생각 안 나요?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 얘긴 이제 그만해요. 그녀는 벽난로 옆에 서서 두 팔을 꼬았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의 말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매일 엄마 눈치 보고 말 한마디에도 숨을 죽였죠. 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다 내 탓이라고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나를 악역으로 만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가 달라요? 당신이 민우에게 회사를 맡기겠다고 강요했잖아요. 그 애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벽난로 불길이 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맞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날도 내가 그랬죠. 졸업도 안 한 아이에게 경영 얘기를 꺼냈어요. 너는 내 뒤를 이어야 한다고. 그의 손이 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나를 똑바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미 마음이 부서져 있었던 거죠. 지연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밀어붙였어요. 그 애는 결국 차 몰고 나갔잖아요. 그날 밤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해요? 당신이 만든 결말인데. 그녀는 눈을 치켜 올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 애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그림자 속에 가둔 거예요. 그의 말에 지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자유롭지 않아요. 당신은 그 아이에게서 위로를 원했죠. 사랑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길처럼 깊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그저 그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길 바랐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를 피하더군요. 그때부터 난 그 애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아이는 없고 남은 건 죄책감뿐이에요. 종수는 벽난로 쪽으로 돌아서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우가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틀을 벗겨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둘 다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 몰랐죠. 그는 사진을 조심히 벽난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젠 그 아이 대신 내가 벌을 받을 차례예요. 지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그녀의 울음소리가 벽난로 불빛 속으로 번졌습니다. 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우린 이미 벌을 다 받았어요. 그는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찬바람이 거실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가 문턱을 넘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남은 생은 그 아이 이름으로 살 겁니다. 문이 닫히자 불빛이 크게 일렁였다가 잦아들었습니다. 거실엔 불소리와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위의 사진 속 민우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도시가 어둠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두꺼운 외투를 걸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겨울에 찬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빛 한 줄기 없는 새벽. 오늘은 그에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의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청소를 마친 듯 테이블은 반짝였고 의자들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된 신탁 서류들이 한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 어린이 재단 설립 및 전 재산 기부 확인서.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그냥 민우 아버지라고 불러요.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서류 첫 장을 넘겼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걸로 정말 끝나는 거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모든 자산은 재단 명의로 넘어갑니다. 서명하시면 곧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펜을 잡았습니다. 잉크가 종이 위로 스며들며 이름이 완성됐습니다. 박종수? 그 이름이 새까맣게 번져갔습니다. 그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됐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이 조금씩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빛이 창문 너머로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는 안 하십니까?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후회요? 그건 남겨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난 이제 남길 게 없어요.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눈물이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리본을 손에 들었습니다.
검은 천 조각 하나 아들의 영정에서 떼어낸 상복 리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제 내 족쇄가 아니야. 너한테 가는 달이야.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실내로 밀려들었습니다. 바람이 리본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천 조각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리본은 잠시 허공을 맴돌다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리본을 스치며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 편히 자라, 아들아.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의 유리컵 속 물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한 생을 내려놓듯 조용히.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이미 끝나가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서류 위를 스쳤고 그 종이 위엔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박종수? 그 이름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긴 그의 사인처럼 묵직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도심 위로 내려앉고 세상은 고요에 잠긴 듯 했습니다. 재단병원 앞마당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붉은 목도리를 한 꼬마가 눈사람을 만들며 손뼉을 쳤습니다. 선생님, 여기 코 달아주세요. 맑은 목소리가 병원 건물 벽에 부딪혀 퍼졌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한 남자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종수였습니다. 그는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 위엔 눈이 소복이 쌓였지만 그는 털지 않았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마치 세월의 조각처럼 느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병원 현관 위 간판으로 향했습니다. 민우 어린이 재단병원. 그 글씨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장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냥 민우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벽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풍선, 웃는 얼굴, 무지개. 그 아래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우 아저씨, 고마워요. 그 문장을 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는 조그만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우, 2002-2024. 그 웃음이 세상을 비춥니다.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 세상을 밝히는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병원 정문 앞을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그 소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남기고 간 건 웃음이었어요. 그는 코트를 여미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하얀 눈이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송이 사이로 햇살이 천천히 비쳤습니다. 그 빛이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는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는 병원 입구 옆 눈더미 위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었습니다. 꽃잎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눈길을 따라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그 발자국 위로 또 눈이 쌓이며 흔적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그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정말 편히 쉬어라. 이 아버지는 오늘 너를 놓는다. 그의 목소리가 하얀 눈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병원 지붕 위엔 햇살이 내려앉았고 그 아래서 아이들이 눈을 던지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바람을 타고 퍼지며 그의 뒷모습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하얀 눈밭 위에서 하나씩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마음은 그 병원 안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날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종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짧게 실린 기사 한 줄, 백상개발 전 회장 박종수, 자택에서 별세, 향년 72세. 그 아래엔 작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유족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전 재산은 민우 어린이 재단에 기부됨. 그의 집엔 더 이상 불빛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와도 현관앞 나무에는 새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병원, 민우 어린이 재단 병원엔 언제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치료를 받고 뛰노는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부모들. 그곳엔 삶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병원 이름이 왜 민우인지 알아?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착한 아저씨 이름인가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착하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아버지였대. 그날 오후 병원 벽에 한 장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하늘 위로 웃고 있는 아이와 그 아이를 향해 손을 내미는 중년의 남자. 그 아래엔 어린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아저씨. 아빠처럼 웃을게요. 그 시각 재단 건물 옥상 위엔 한 송이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화 옆에는 낡은 검은 리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리본 끝이 바람에 흩날렸고 햇살이 그것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멀리서 어린아이의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민우의 웃음 같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병원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물들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병원 벽과 아이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누군가는 냉철한 기업가로, 누군가는 불행한 아버지로.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랑으로 끝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남겨진 이들이 다시 웃게 하는 일이다. 그 문장이 재단 병원 입구의 대리석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창문을 스치던 바람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낮은 웃음이 들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병원 위로 내려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